지난달 초 극비리에 방북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0여일 만에 다시 평양을 찾았습니다. 북미가 비핵화 방법론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전된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교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At this very moment, Secretary Pompeo is on his way to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my upcoming meeting with Kim Jong-un. We are committed to the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and to do so without delay. We'll soon be finding out. It would be a great thing if they are. We'll soon be finding out. The location is picked, the time and date, everything is picked, and we look forward to have a very great success. Things. As I said yesterday, stay tuned, stay tuned. 이제 정말로 발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발표가 나올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지봉 교수님,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두 번째 간 이유, 조금 전에 밝혀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 우리나라 출신입니다. 사실은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3명이 함께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이제 3명의 석방을 통해서 미국에 좋은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의의 어떤 이번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대우해 달라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비핵화 회담이 임하는 북한의 자세가 좀 더 적극적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 3명이 풀려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미국 내에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의 저런 호의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오바마 전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본인이 해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성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에게는 큰 어떤 하나의 정치적 성과를 줬다. 그것이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뭔가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 3명 석방,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 거래 기술 저자답다. 역시 얻어낼 건 다 얻어낸다. 이런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억류자를 석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북한 과거에도 보면은 시간을 상당히 끌면서 미국을 애먹이고 최종 단계에서 이렇게 풀어줬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진정성을 보여주는 조치인 거죠. 나 정상회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 너희들도 보다 진전된 조치를 내놔라, 이런 메시지인데, 아무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적시에 방북을 해서 사실은 이런 억류자 문제가 주된 어젠다는 아니었고 사실 미국 정상회담의 어젠다와 기본 프레임워크를 확정짓고 오겠다, 이렇게 저희가 출발할 때 기자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에서는 보면은 이제 미국 정상회담의 기본 어젠다가 확정이 된 것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 그게 이제 주고, 어떻게 보면 억류자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루 이틀은 또 이렇게 억류자 송환한 걸 갖다가 또 홍보하고 싶을 테니까 아껴뒀다가 한 이틀 뒤에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큰 틀은 이미 정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발표가 좀 늦어지면서 이상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미국인 3명이 석방되면서 이제 대화의 조건을 양측이 좀 합의를 한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번에 억류자 3명을 석방한 것이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미국한테 약속하는 것들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전제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북한에서는 또 인권 국가로서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제기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걸림돌을 또 제거하는 의미도 있고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의제들을 확실하게 어떤 실행할 수 있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어떤 의도도 있고 하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의제와 관련해서도 협상이 끝났다. 그러니까 예. 비핵화의 어떤 그런 이 의지를 확실하게 미국에 지금 약속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만표 위원님,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게요. 우리 한국인 억류자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좀 언급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이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고요. 예. 우리가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뭐 이산가족 문제를 해서 적십자 회담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북 대화가 진행되는 것과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비핵화의 고리만 잘 풀으면 상당한 시너지를 거둘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비핵화 진전 단계에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문제를 꺼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트위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점까지 정확히 밝히면서 어디 도착하는지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스스로 본인이 예. 마중 나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내서 데리고 오고 마중 나가고 상당히 좀 예. 극적인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방금 이제 지적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사실 홍보하고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예. 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리얼리티 쇼를 직접 진행됐었고요. 예. 그러니까 극적인 어떤 효과를 드러낸 데는 뭔가 그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채널 고정 예고했던 그렇죠, 이유가 그것도 있었군요. 맞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YTN도 채널 고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이. 예. 그런데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을 보내가지고 억류자를 데려오고 그걸 또 직접 마주하러 나간다 대통령이 그 모습 자체가 미국 국민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정치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게 미국의 현실인데 그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어떤 성과를 드러내고 또 저 사람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직접 나가서 악수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많은 부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력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예.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저거 이벤트도 극적으로 사용해서 본인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활용할 것이다. 특히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석방 카드가 조금 전에 쉽지 않은 카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협상이라는 거는 얻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어떤 카드를 북한에 줬을까요? 아까 우리 이종근 의원님께서 의제 부분을 의제 이야기하셨는데 부분이요. 예. 의제 부분에서 인재를 석방하는 대신에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꺼냈을 수도 있고요. 인권 문제요. 예, 예. 그렇죠. 비핵화 협상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졌다면은 뭐 제재를 해제하는 시기가 가장 관건입니다. 북한은 시종일관 제재 해제를 하라. 이 메시지를 지금 미국에 던지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 조치가 이행된 다음에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주는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예. 아무튼 그런 것은 나중에 정상회담 이후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판명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미국이 검증 이전의 제재를 만약에 풀어준다 하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인권 문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타협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는데 우리 국민 6명의 송환도 곧 이뤄질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앞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해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수십 년 동안 적국이었지만 함께 우리 분쟁을 좀 잘 해결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미국의 매우 큰 역할을 기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다소 좀 뼈가 있는 발언도 했어요. 북한 정책은 경제 발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협상 쪽으로 입장을 바꾼 계기가 대북 제재 때문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전협정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승전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우리가 이겼다라고. 지금 북한의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제 제재
국제적인 어떤 제재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패배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만큼.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걷다가 핵이 완성됨으로 이제 경제에 집중하겠다라는 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말은 뭐냐면 이미 핵이 완성됐으므로 이제 당신들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재 때문에 우리가 밀려서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아마 오찬장에서 이 지금 건넨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말했을 것은 같습니다. 네. 한 가지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발언에서 미묘한 차이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평양 가는 길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폼페이오 장관이 원래는 PVID, 그러니까 CVID보다 강화된 걸 언급했었는데 평양 가는 길에서는 다시 CVID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이제 뭐 이 단어 complete하고 permanent라는 단어의 차이를 예. 사실은 뭐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예. 가능하죠. 미국에서 그렇게 뭐 다를까 저는 이런 생각은 예. 들었어요. 교수님이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차이를 좀 먼저 좀 그럴까요? 설명해 예. 주시죠. 그러니까 complete란 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고요. 예. permanent라는 영구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얘기인데 뭐 영구적이란 말은 앞으로도 그런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 더 아니겠습니까? 강화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볼 수 있죠. 완전하단 말도 뭐 완전하게 모든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근데 아마 이제 저 두 단어를 아마 폼페이오가 쓰면서 특별히 본인은 그 의미를 두지 않고 썼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PVID나 뭐 CVID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건 조금 더 차이를 두고서 해석하고 있지만 폼페이오 입장에서는 CVID나 PVID나 어쨌든 완전하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그게 불능으로 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 시설 자체를 완전히 폐쇄하고 핵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나 시설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 자체를 하는 것이 자체가 완전하고 또는 뭐 다시 얘기하면 영구적인 이런 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저 단어를 바꾼 것이 특별히 뭐 폼페이오의 자세가 바뀌거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같은 의미에서 본인은 썼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뭐 미국의 입장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폼페이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쪼개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핵화를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제재를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두 개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적인, 그러니까 PVID와 CVID를 좀 그냥 같이 쓰는 것인가 아니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의도적으로 이번에 논조를 좀 바꾼 것인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바꿨다. 예. 그러니까 이 PVID가 만들어져서 처음 이야기한 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그 취임사였습니다. 예. 취임사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리뷰를 하죠. 근데 그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예.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리면서 미북 정상회담도 3, 4주 안에 개최된다. 원래 6월 초에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앞당겨지면서 미국 여론에 어떠한 우려가 있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서 미국이 일등한 타협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여론이 조성이 됐습니다. 예. 각종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그런 우려를 표명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강도 높은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있는 자리, 그 취임사에서 P를 강조한 거죠. 퍼머넌트를. 그 퍼머넌트를 강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앞서 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이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핵물질이나 핵시설뿐만 아니라 예. 관련 통계나 자료 그리고 인력까지도 다 해체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건데요.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C로 바꿨다는 것은 예. 지금 그렇게 PVID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에서는 반발이 있고 또 북한이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하니까 미국도 약간 수위 조절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는 길에는 CVID라고 다시 이야기한 예. 것 같습니다. 협상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근데 사실 그 앞이 P냐 C냐도 참 중요한 어떤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지만 D도 바뀌었거든요. D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CVID라는 개념이 원래는 2003년 8월 달에 미국에서 주장한 겁니다. 존 예. 볼턴이 그때 차관이었거든요. 예. 그때 존 볼턴이 주창하고 그때부터 이제 CVID를 썼는데 당시에 D는 denuclearization입니다. 핵폐기라는 말이 완전히 그때 용어로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denuclearization이 아니라
디스맨틀먼트로 예. 바뀌었거든요. 디스맨틀먼트는 폐기라는 뜻입니다. 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서 여기에 ABC, 그러니까 애토믹 웨폰만이 아니라 핵 무기만이 아니라 바이올로지컬 웨폰이나 혹은 케미컬 웨폰, 생화학 무기까지도 예. 폐기라는 의미에 함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을 지금 갖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CVID냐 PVID냐도 중요하지만 디스맨틀먼트, 폐기라는 말도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협상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북한과 결국 절충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먼저 자기의 몸값을 올려놓는 거죠. 과거 CVID인데 PVID 하면서 이만큼 올려놓고 결국 만나서는 CVID 할게. 그래서 석방을 얻어낸 걸까요? 예, 뭐 그 정도까지 뭐 북한도 나름 자기의 계산이 있다고 보지만 그런 협상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핵 로드맵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의제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미 간에 이런 삿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단계별 동시적 조치.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가서도 강조한 부분이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절대 잘게 쪼개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게 아직도 저는 접점 찾지 못했다고 보고요. 저것이 지금 미국 정상회담의 최대 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북한 입장을 제가 대변해서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협상을 하고 단계별로 보상을 받아야지 우리의 체제가 보장된다. 이런 접근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반면에 또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 너희들 그렇게 협상 2번이나 해봤다. 제네바 합의도 그렇고 9.19 공동성명도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결국에 너희들이 어기지 않았느냐.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나눌 수 없다. 잘게 쪼갤 수 없다.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하자. 이제 이거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접점을 우리 정부가 잘 제시했었습니다. 왜 이걸 더 강조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결국에 그렇게 가는 건데요. 정상회담을 하면서 모든 걸 다 그 안에서 합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뭐 단계라는 것을 갖다가 최소화하면서 2년 내에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일괄타결 방식의 합의를 하는 거죠. 다만 그 이행에 있어서는 한 2년 범위 내에서 단계는 결국에는 어떻게 동결, 신고, 검증, 폐기 이 4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4단계를 좀 압축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물질을 갖다가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실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또 국제사회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 삿바 싸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북한 어느 측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재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외교적 해법이 상당히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라는 변수까지 또 등장했습니다. 오늘 북한에서는 북중 회동 소식을 또 한 번 아주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시죠. 석군평 동지가 대련에 와서 김정은 동지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두 나라 최고領導자들께서는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만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며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연회에서는 먼저 석군평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중조관계, 특히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우리 쌍방의 중요한 공동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이는 전 세계의 전통적이며 공고한 중조 친선을 다시금 과시했으며 중조 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정한 형제 이런 듯, 한 집안 식구 이런 듯 조중 두 나라 인사들이 외교적 관리와 격식을 초월하여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는 연회장. 따뜻하고 진실한 정과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연회장에는 시정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러넘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북중 회동을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예. 중국이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삿바 싸움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단계적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도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북한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 말은 결국 북한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북한의 뒷배경이 돼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없이 혼자 혀를 단순으로 나섰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공조관계 속에서 본인들이 밀릴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어쨌든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뒤에 등에 업음으로써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오늘 단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지금 그 조선 TV 조선인가요? TV 조선이 아니죠? 조선중앙 조선중앙 TV입니다. TV죠. 예. 죄송합니다. 조선중앙 TV에서 발표한 내용은 중조 관계 그랬어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한미 이렇게 미한 그렇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중국을 앞에 넣었어요. 중국을 앞에 넣었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어요. 시진핑 주석한테. 예. 끝난 다음에 거기에 경애하는 시진핑 주석 이렇게 경애하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일반적으로 주석한테나 붙일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예.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들이면서 예. 본인이 북미 회담에서 일정 부분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기 하루 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이걸 보도하면서 중조 관계란 표현을 쓰면서 네. 조선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어떤 사실은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아주 우연처럼 평행 이론처럼 예. 자 폼페이오가 이번에 처음 갔습니까? 아니에요. 3월 31일에 저 북한에 갑니다. 예. CIA 국장 시절에 가죠. 그런데 김정은은 똑같이 그 직전에 베이징에 갑니다. 예.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올 때마다 그 직전에 시진핑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진핑을 만난 다음에 예.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폼페이오를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도 역시 다롄에 가서 시진핑 만나고 돌아와서 폼페이오를 만나는 것이죠. 똑같은 일정 속에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중국에 대해서 일단 내가 폼페이오를 다 만나고 나서 중국에 이렇게 만났습니다가 아니라 중국에 내가 폼페이오를 만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떨까요? 하는 사전에 사실 중국의 어떤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이미 폼페이오를 만날 때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예. 다 알고 짐작하고 그런 배려를 했다. 예. 그러니까 조중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격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 5시간 후에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삼국 정상의 관계가 아주 미묘한데요. 그래픽 보실까요? 김정은 위원장, 우리는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 이보다 더한 표현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순치 관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바로 내 친구 시진핑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가운데에 끼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판을 흔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을 흔드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또 내 친구 시진핑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보통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 당사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핵 문제 관련해서 미북 간의 양자 협상으로 진행되면은 그 양측의 입장만 조율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영향력 약화, 그것은 주한미군이라든가 한미동맹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복잡한 과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북한으로서는 저는 요즘 재보험 들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재보험이요? 예, 3월 말에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보험을 한번 들은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하고의 협상이 결렬됐을 때 북한이 다시 고립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건설을 내세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적 고립을 탈피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미국하고 협상이 잘 되면은 되겠지만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때는 다시 물러서야겠죠. 예. 그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결국 중국이다.
그래서 3월 말에 보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앞서 이종근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경로 의존성인 거죠. 중국을 만나고 다시 미국을 만난다. 또 미국과의 그러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한 협상이 잘 되지 않고 결렬된다면 중국이 제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완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고립을 탈피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이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북미 회담이 곧 장소와 또 시기가 발표될 걸로 이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관심사가 이겁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산책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도보다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대화 그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생중계되면서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해변 산책이 좀 비슷하다고 그랬죠. 저는 그래서 중국도 저걸 사실은 벤치마킹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가깝게 둘만의 산책을 했는데 중국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보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저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저 사진만 봐도요. 일부러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가능한 한 통역가 안 보이게 찍어요. 두 사람만 비춰지게. 그런 모습도 저는 어느 정도 연출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까이에서 둘만의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통역이 붙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통역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것도 사실은 둘의 관계가 그만큼 남북 간의 정상의 관계만큼 가까운 관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그야말로 한중미 정상과 산책을 하면서 밀담을 나눈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산책이 있으려면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평양이나 판문점이면은 충분히 그러한 안전 보장도 되고 그것이 가능한데 제3국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울란바토르라면은 사실 저 정도 공간에서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한 안전 보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택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햄버거를 같이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인 석방이 됐기 때문에 장소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찌 보면 통 큰 양보를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평양이나 판문점일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커다란 선물을 주었을 때 그때 가능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협상이 결렬되거나든가 미국이 얻을 것을 기대한 것만큼 얻지 못하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내놓는 비핵화 패키지에 따라서 장소가 결정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은 북한도 나름대로 중국을 가고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입장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비핵화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얻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제3국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 백악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번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장소와 시간 언제 발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이 지금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이 7일째입니다. 급격한 혈압 저하와 저혈당 그리고 맥박 불안정으로 건강 상태가 무척 심각합니다. 청와대는 특검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민주당을 앞세워 이중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잔인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임기 종료 후에 장관 자리 하나 꿰차이고 과잉 충성하는 것인지 특검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제도 심야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만 결국 국회 정상화는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주신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당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을 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밑꾸라지 중에 다 빼놓고 드루킹 하나를 잡아놓고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수수방관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당 시절 추다르크라고 별명을 얻으며 그토록 신봉하던 정의는 오간되었고 정권 호위병을 자처하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매크로 기법을 이용한 드루킹의 바지가랑이만 잡고 무모한 정쟁의 늪으로 국정을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투를 벌이며 1분 1초라도 더 견디며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갈등은 여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정곤 실장님. 네.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가 11일까지니까 이틀 남았거든요. 네, 이틀 남았습니다. 사실상 내일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야 협상을 할 때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이 가장 극렬하게 서로를 비난합니다. 예. 왜 비난하냐면 만약 그러니까 이 여야 협상이 되면 바로 이게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자 의원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예.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협상을 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라고 사실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사실은 서로 굉장히 큰 어떤 갈등을 보여줘야만 어느 정도 의원총회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사실은 설득해냈다라는 예.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실은 협상될 때마다 사실 그 직전이 굉장히 고달픈 어떤 그런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도 어느 정도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조건이 예. 있긴 하지만 그 세부적인 조건만 어느 정도만 협상이 된다면 사실 특검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충분히 예. 또 이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거 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뭐 특검 받는다고 하고 협상도 거의 막바지 왔다 그러는데 며칠 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못하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아직까지 쟁점일까요? 가장 큰 쟁점은 이거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일괄 타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경안하고 그다음에 그 비준안 문제,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인데 뭐 추경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같이 그러면 의견을 해서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주장하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특검 안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 특검의 예를 들면 아예 법의 그 이름 가지고도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거기가 간판을 어떻게 내거냐 그렇죠. 이 문제군요. 예를 들면 뭐 예.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집어넣는다거나 대선 관련된 얘기를 집어넣는 걸 여당은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에 관해서만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김경수 의원이나 대선 때까지 그 모든 특검을 다 하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고 하는 부분에는 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디테일에 가서 그 부분이 이제 충돌이 되고 있고 예. 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른 민생 법안도 함께 같이 처리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은 좀 더 빨리 하자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조금 늦추자고 예. 얘기하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주요 이제 쟁점들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저는 이종근 실장님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지금 여론도 그렇고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합의를 안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있고 국회 전체가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국민들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막판에 혹시 타결될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특검의 간판을 어떻게 내거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뉴스를 전해드리곤 있지만 드루킹 지금 댓글 활동 관련해서는 매일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고 대선 전에도 댓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특검의 범위를 지금 정하는 건 자칫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또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야당 측에서 바라보는 것은 드루킹 일당, 그러니까 뭐 일당이라고 표현한다면 많이 문제가 아니라 대선 전국에서 사실은 많은 어떤 댓글들이 있고 또 다른 의혹들이 많으므로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야당 입장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 고발을 누가 했느냐, 추미애 대표가 그렇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댓글에 한정돼서 아까 뭐 밑부라지
말씀도 하셨지만 굉장히 작은 사건인데 이걸 너무 부풀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공방을 벌입니다.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거거든요.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빨리 지방선거 전에 해서 예. 이 지방선거의 어떤 이슈화하는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후에 이것을 예. 하는 것이 좋고 하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좀 엇갈린 이 계산이 있겠죠. 예. 일단 뭐 여야 공방에 좀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지금 걱정거리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7일째 접어들면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과 건강의 판단을 힘들었어? 어떤 김 대표 그 의지는 좋은데 의사 입장으로서는 지금은 이렇게 앉아 있고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장 기능에 어떤 쇼크가 갈 수 있다. 그러면 회복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의사로서의 소견이고 지금 이제 김 대표 판단이 그 옳은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모셔가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특권 가치를 위해서는 사람들은 기준은 각오해요. 기생하면 되는 거 그거는 각오해야 돼. 우리 다 동조 단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몸 생각하면서 시작했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특검에 대한 결심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오늘 저녁이나 새벽에 갑자기 서든하게 이벤트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혹시라도 지금 저 대문에서 불러가지고 대기도 시켜야 되고요. 병원으로 모셔야 되고. 상태에서 이제 돌돌 이렇게 그리고 무력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인이 떨어지고 계속 저렇게 안 되시면 어떤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기능의 쇼크가 갈 수 있다. 그럼요. 그런 걸 예상하셔야죠. 네, 지금 뭐 전해드린 대로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뭐 심장 쇼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빨리 좀 단식을 접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좀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찾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그것도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찾아가셔서 좀 위로도 하고 예. 또 단식은 중단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혹시나 저는 이제 의료진의 아까 말이 좀 이렇게 마음에 남는데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정말 위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저는 강제로라도 모셔가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지금 계속 국회 의무실장이 저기 있으니까 계속 보다가 혹시나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저건 김성태 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는 강제로라도 앰뷸런스에 실어서 병원에 반드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예. 이유로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본인의 의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예. 않다고 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뭐 그 민주당 의원들도 몇 번 찾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추미애 대표도 가능하시다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또 간절하게 좀 그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내일밖에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로 좀 이렇게 통일해서 통 큰 담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양쪽에서 좀 합의점을 찾으려면.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는 예. 사실은 야당 의견을 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제목과 관련해서는 여당 의견을 들어주고 어차피 이건 좀 절충안이거든요. 서로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국회 비준 문제도 사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지선언만 먼저 하고 예.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비준을 하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모든 것들이 사실 막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 몇 가지만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네. 제가 며칠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